엄마, 이게 다 뭐예요? 딸의 생일상에 찍힌 엄마의 모습, 가족을 올린 엄마의 낡은 레시피 노트.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한 거야? 간장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 아들의 제사상에 올릴 나무를 묻히던 제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순옥, 올해 68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평생을 걸고 지켜온 자부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10년 전 먼저 간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탕국을 끓이고 생선을 쪘습니다. 40년 넘게 만진 두부인데 그날따라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고 정성껏 부치던 저는 몇 개나 새까맣게 태워 먹었습니다. 몸이 왜 이럴까?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불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릴 삼색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만 보던 남편이 부엌으로 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멀었어? 장 차리려면 한참 남았네. 다 되어가요. 나물만 묻히면 끝나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젓가락으로 간 묻힌 시금치를 한 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구기며 그걸 싱크대에 거칠게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맹물이잖아, 맹물. 네, 간장을 안 넣었잖아. 제 사상에 올릴 음식에. 당신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간장을 잊다니요. 평생 음식하면서, 아니, 아들 제사상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였습니다. 여보, 깜빡했나 봐요. 금방 다시 할게요. 됐어. 맛이 다 갔네, 다 갔어. 이제 당신 음식도 끝났구먼. 남편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나물 그릇과 그 옆에 멀뚱히 서 있는 간장병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사상 앞에서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상하다. 나 좀 붙잡아다오.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며칠 뒤 남편 몰래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자꾸 뭘 잊어버려요. 특히 방금 하려던 거.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자꾸 뭘 빼먹어요. 의사는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며 따라 그리게 하고 숫자 몇 개를 외웠다가 거꾸로 말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방금 들었던 숫자가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왜 생각이 안 나지? 분명 쉬운 거였는데? 의사는 제 표정을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모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 드나드는 걸 알면 돈 들어갈 일만 만든다는 타박부터 나올 게 뻔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순옥 어머님,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이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라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다음 정기검사. 일정 잡으시고 가세요.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버스 창밖으로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은? 아직이요. 금방 차릴게요. 이 사람은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약 봉투를 아무도 모르는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나 바쁘다니까. 이따 저녁에 할게. 끊어.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조차 나 아프다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습니다. 내 병이, 내 마지막이 저토록 바쁜 내 딸의 발목을 잡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장에 숨겨둔 약 봉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엌 찬장 두 번째 서랍에서 빛바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써주신 낡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금치나물 맛있게 무치는 법, 소고기 묵국 끓이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40년간 덧붙여 쓴 빼곡한 저만의 비법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한 40년 세월이 묻어 있었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손만마저 잊어버리고 이 글씨조차 못 알아보게 되면 나에게는 뭐가 남는단 말인가? 남편 코 고는 소리만으로 거실을 채우는 깊은 밤, 저는 낡은 레시피 노트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받은 이후 제 하루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기억하는 척하는 시간과 기억하기 위해 싸우는 시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약을 물과 함께 황급히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약 봉투를 들킬까 싶어 약을 다 먹고 나면 빈 봉투를 가위로 잘게 잘라 과일 껍질과 함께 버렸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려지는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화장실 문, 현관문, 온통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불 잠글 것, 남편 약 챙길 것, 지연이에게 전화하기. 하지만 제 머릿속의 지우개는 그런 노력조차 비웃듯 어제 붙여둔 메모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좌판에 파릇하게 올라온 갓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김치? 우리 지연이가 유난히 좋아했지? 제 딸 지연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입이 짧았습니다. 그런 딸이 유일하게 밥 두 그릇을 비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갓김치였습니다. 알싸하게 매우면서도 달큼하게 갓 삭은 그 맛을 제 딸은 환장하듯 좋아했습니다. 그래, 갓김치를 담가서 보내자. 내 손맛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아직 멀쩡하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자. 저는 홀린 듯이 가장 좋은 갓 두 단을 샀습니다.
며칠간 쪽파와 물을 다듬고 멸치젓을 달여 식히고 풀을 쑤었습니다. 부엌에 쪼그려 앉아 갓을 다듬는 내내 저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니, 김장할 때도 아닌데 뭘 그렇게 또 버려놔? 사 먹으면 될걸. 지연이가 갓김치 좋아하잖아요. 좀 담가서 보내려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지가 필요하면 말하겠지. 남편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다시 갓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니?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틀 뒤 갓김치가 알맞게 익어갈 무렵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우리 딸 뭐하고 있어, 바빠? 바쁘지, 나 지금 이동 중이야. 회의 가야 돼, 왜? 딸의 목소리는 항상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좋아하는 갓김치 좀 담갔어? 그거 보내려고. 아, 진짜? 좋지. 근데 엄마, 나 다음 주 내내 출장이야. 주말에도 집 거의 비우고 그냥 경비실에 맡겨줘.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그래도 김치인데 날도 아직 따뜻한데. 아, 괜찮다니까. 요즘 날씨 쌀쌀해서 괜찮아. 경비 아저씨한테 잘 말해줘. 나 지금 끊어야 돼.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전화는 급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처 경비 아저씨한테 냉장 보관해달라고 꼭 좀 얘기해줘 라는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고 아이스팩을 겹겹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택배 기사님에게 1,000원을 더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일 신선하게 해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먹을 거라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력에 지연이 출장이라고 적어놓고 날짜를 세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할 테니 주말쯤엔 김치를 찾아갔겠지. 일요일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딸 출장은 잘 다녀왔어? 응, 방금 집에 들어왔어. 아주 녹초가 됐네. 저기, 그래서 김치는 찾아갔어? 맛이 어떠니? 혹시라도 맛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까봐 심장이 졸아들었습니다. 그럼 찾아갔지. 와, 진짜 맛있더라.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나 완전 밥도둑이었잖아. 고마워. 그 순간 막혀있던 숨이 후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다니 엄마도 너무 기쁘네. 응, 나 지금 피곤해서 좀 씻고 자야겠다. 고마워. 엄마, 또 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주책맞게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 손맛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딸이 맛있게 먹었구나. 그때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남편이 TV를 보며 저녁은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평소와 다르게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내 김치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순호가. 아직은 넌 쓸모 있는 엄마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오랜만에 행복한 감정에 푹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상품명 김치특, 수취인 박지연님, 배송 상태 배송 지경 비실, 장기 보관 7일 경과호로 인해 상품 변질 우려, 금일 중 미수령 시 발송인에게 자동 반송팩이 처리됩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제 분명 지연이는 갓김치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에 찍힌 택배 기사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기 301동 박지연 씨 댁에 김치 택배 보낸 사람인데요. 문자는 뭐예요? 아, 그 갓김치요. 어머님, 그거 아직도 경비실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수취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오늘까지 안 찾아가시면 상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경비실에서 난리예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아이스팩도 다 녹아버린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제가 밤새워 담근 갓김치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사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맛이 갔다고 타박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의사가 알츠하이머라고 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정성과 사랑이 내 딸에게는 귀찮고 썩어버려져도 그만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삶의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찬장에 숨겨둔 약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계속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치면 썩어버린 갓김치의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그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밥 세 끼를 차려내는 의무를 다하는 동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리를 하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대중만으로도 척척 맞던 간이 이제는 짠지 싱거운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질겨? 남편의 타박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이 뭘 아느냐며 한마디 쏘아붙였겠지만 이젠 그럴 힘도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껄껄 웃는 동안 저는 부엌 구석에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리모컨을 돌리다 말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10년 만에 처음 듣는 어디 아프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고 늙으면 다 그렇다더니 당신도 이제 슬슬 가는구먼. 쿵.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 괜히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내뱉고는 다시 TV 속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아내로 불리던 나, 이순옥,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순옥은 없다. 딸에게는 현재의 짐이고 남편에게는 미래의 짐이 된 이순옥만 남았다. 완벽한 고립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자마자 외투를 걸쳤습니다.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집이라는 공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못 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낡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센터 3분기 프로그램 안내. 어르신 컴퓨터 교실 무료. 컴퓨터. 까만 글씨만 가득한 그 기계. 저는 홀린 듯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교실 그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성함이랑 연락처 여기 적어주시고 내일부터 저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순옥 세 글자를 적고 제 전화번호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처절함, 간절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여보, 나 내일부터 주민센터 가요. 주민센터는 왜? 노인정 춤이라도 추게. 남편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컴퓨터 교실 다녀보려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푸아 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컴퓨터? 당신이 이순옥 씨가? 남편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는 배워서 뭐하게? 그 나이에 주책이야. 애들한테 웃음거리 될 일 있어? 그럴 시간에 콩나물이나 한 봉지 더 다듬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주책이라는 조롱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주책이면 어떻고? 바보면 어떠냐? 이대로 짐이 되어 쓰러지는 것보다야 뭐라도 붙잡아 보는 게 낫지. 다음 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민센터 컴퓨터 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타닥, 타닥 규칙적으로 울리는 자판 소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폴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젊은 강사의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오른쪽 버튼이 어느 쪽인지, 바탕화면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커먼 화면 앞에서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습니다. 1시간 내내 저는 제 이름 석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내 사진, 내 노래 폴더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저만 외딴 섬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나가버릴 무렵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드니 무뚝뚝하게 생긴 젊은 청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아니었고 구석에서 자기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던 봉사 학생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얼른 가방을 챙기려는데 그 청년의 시선이 제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낡은 공책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무슨 공책인데 글씨가 엄청나네요. 청년은 제 허락도 없이 불쑥 제 낡은 레시피 노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청년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금치나물 맛있게 무치는 법친정 엄마 비법, 소고기 묵국아들이 좋아하던 맛, 지연이표 갓김치 짜지 않게. 청년은 침을 꿀꺽 삼키며 홀린 듯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40년 세월의 손때와 여기저기 튄 고춧가루 자국, 희미해진 잉크 자국까지 세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다 쓰신 거예요? 그렇다마다 내 평생을 썼지. 와, 세상에. 이건 그냥 레시피가 아니네요. 이건 역사인데요. 역사.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 삶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 컴퓨터로 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요즘 자꾸 뭘 잊어버려서 레시피를 컴퓨터에도 남겨놓으려고요. 제 비밀을 살짝 내비치자 청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걸 타자로 치면 이 맛이 안 살아요. 이 손글씨, 이 세월의 흔적, 이게 진짜인데. 그는 잠시 흥분해서 말을 고르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예요. 영상이요? 네. 어머니, 이거 유튜브 각이에요.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TV에서 얼핏 본 것도 같았습니다. 젊은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유튜브. 그게 뭔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아니에요. 요즘엔 어르신들 요리 영상도 얼마나 인기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노트 레시피를 남기고 싶으셔서 여기 오셨죠?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저와 함께 어머니 얼굴과 목소리로 직접 영상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상은 당장 내일부터 제작이 가능해요. 컴퓨터 배우시느라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돼요. 노트 잊어버리기 전에 레시피 남겨야 하시잖아요. 청년의 말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준우입니다.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제가 어머니 손맛을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준우라는 청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노인정에 바둑 둘러나간 틈을 타 준우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책이라고 집안이 뒤집어질 텐데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그냥 저한테 요리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세요. 준우 씨는 작은 카메라 한 대와 환한 조명 하나를 제 부엌에 설치했습니다. 평생의 공간이었던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요리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요리를 할까요? 어머니가 제일 남기고 싶은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세요. 제일 남기고 싶은 거? 썩어버린 갓김치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딸이 좋아했던 계란말이를 생각하며 저는 냉장고에서 달걀 몇 알과 파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 계란말이, 그거부터 해볼랍니다. 준우 씨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빨간 불빛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뭘 먼저 해야 하나? 소금? 간장?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건 내 딸 지연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엄마가 잊어버리기 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달걀 하나를 그릇에 깨뜨렸습니다. 계란말이는 먼저 달걀을 이렇게 깨서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준우 씨는 조용히 카메라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날 제 낡은 레시피 노트의 첫 장을 그렇게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준우 씨와 함께하는 비밀스러운 촬영은 제 메마른 일상에 내리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노인정으로 바둑을 두러 나가는 오후 2시, 그 시간이 되면 저는 몰래 화장대 서랍에서 분첩을 꺼내 조금씩 얼굴을 두드려 보곤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에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저는 더 이상 밥하는 사람이나 병들어가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순옥의 손맛을 전수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계란말이 영상에 좋아요가 벌써 20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달렸어요.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요. 어머, 참 별것도 아닌 거에.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실룩거렸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그리고 아들이 좋아했던 소고기 묵국까지 제 낡은 레시피 노트가 한 장 한 장 영상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가장 자신 있었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소갈비찜을 찍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대작이네요. 그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핏물을 뺀 갈비를 압력솥에 찌고 밤과 대추를 깎아두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양념장 비법 들어가는 거죠? 준우 씨가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양푼을 앞에 두고 습관처럼 간장통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장을 붓고 설탕을 뿌려다 그만 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분명 매실청이랑 또 뭐였지? 방금 전까지 손에 잡힐 듯 선명했던 양념의 순서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눈 감고도 만들었던 갈비찜 양념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준우 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정에서 바둑이 잘 안 풀렸는지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눈이 준우, 환하게 켜진 조명, 카메라를 차례로 훑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야? 집구석에 웬 놈을 들여놓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부엌을 찢는 듯 했습니다. 여편네가 밥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광대 노름을 해? 당장 안 치워? 남편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환하게 빛나던 조명등을 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와장창 조명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준우 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내가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어! 당장 나가! 남편은 준우 씨의 멱살을 험악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갈비찜 양념을 잊어버렸던 그 공포와 남편에게 받은 모욕감, 내 편이 되어주는 저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저는 고함을 쳤습니다. 부엌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남편도 준우 씨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요? 이건 광대 노름이 아니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이란 말이야. 밥만 기다리는 당신은 몰라. 맛있었다고 거짓말하는 내 딸도 몰라. 다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나라는 걸 남기려는 거야.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지연이 엄마지? 누구긴 누구야? 시끄럽고 어서 밥이나 차려. 저는 할 말을 잃고 준우 씨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준우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준우 씨에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가 몇 번이나 왔지만 저는 차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준우 씨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시체처럼 살아갔습니다. 화창한 오후 커피를 마시며 습관처럼 벽에 걸린 달력을 넘기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까만 펜으로 동그라미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 지연이 생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제 딸 박지연의 40번째 생일. 내 딸 생일을 잊고 있었네. 내가 이걸 잊고 있었어.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우리 딸이 제일 좋아했던 갓김치, 상에서 버려졌던 갓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우 씨 미안해요. 나 오늘 딱 한 번만 더 찍어야겠어. 네. 하지만 아버님이 내 딸 생일이에요. 오늘 내가 미역국이랑 잡채, 그거 가르쳐줘야 해. 준우 씨가 도와줄 수 있겠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안 계실 때 바로 갈게요. 그날 오후 남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준우 씨를 불렀습니다. 곧이어 준우 씨가 깨진 조명 대신 작은 휴대용 조명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빨리 시작합시다. 그 사람 곧 돌아와요. 저는 이미 불려둔 당면과 핏물을 뺀 소고기, 미역을 꺼내 놓았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몸이 달랐습니다.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미역국, 이 국간장.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간장병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 씨가 보다 못해 카메라를 잠시 끄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겨우 미역국을 냄비에 안치고 잡채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볶고 당면을 삶아 넣었습니다. 이제 간장과 설탕을 넣고 버무릴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잡채는 특히 더 맛있어야겠네요. 준우 씨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려 애썼고 계속해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의 풍경이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리대를 짚고 버텼습니다. 준우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돌려요. 나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있어. 준우 씨는 망설이다가 다시 카메라 뒤로 갔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검은 렌즈 너머에 제 딸 지연이가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기억이 사라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부엌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준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또다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오랜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이쁜 딸, 지연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떨리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을 당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밀려드는 후배들의 축하와 다음 일정 확인으로 저희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대출 스팸이겠지 생각하고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119 구급대입니다. 이순옥님 보호자 되십니까? 이순옥, 우리 엄마 이름 세 글자에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엄마 비명을 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섰을 때 하얀 시트 위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평소에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선 남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지연 씨 되세요? 저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어머니 쓰러지실 때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머니께서 박지연 씨에게 남기신다고 만드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순옥의 손맛 1편.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화면 속에는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의 눈은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의 손맛 4편 밥도둑갓김치. 우리 딸 힘내라. 우리 지연이가 유난히 입이 짧았어요. 이거 하나면 밥 2그릇 순삭. 저는 그 영상을 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다고, 최고라고 거짓말을 했던, 경비실 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바로 그 갓김치였습니다. 화면 속의 엄마는 이거 먹고 우리 딸 힘내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순옥의 손맛 7편 지연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표 미역국과 잡채. 화면 속의 엄마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연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잡채도 내가 좋아하는 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린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시는지 조리대를 짚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카메라를 향해 지연아, 엄마가 보고 싶어. 쿵. 화면이 흔들리고 엄마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엄마가 알츠하이머래요. 영양실조래요. 이렇게 될 동안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제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났을 땐 눈을 뜨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흐릿한 시야를 바로잡았을 때 제 손을 붙잡고 엎드려 잠든 딸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아주 조금 움직이자 딸아이가 경기를 하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며칠은 좋게 울었을 얼굴, 핏발선 눈, 퉁퉁 부은 눈꺼풀. 제 딸 지연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지연이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 딸은 바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그때 문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영철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스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주책이라며 조롱하던 모습도 맛이 갔다며 타박하던 냉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과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일어났어. 의사 불러올게. 남편은 허둥지둥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평생 저렇게 당황하며 뛰는 저 사람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울면서 제게 고백했습니다. 상에서 버렸던 갓김치 이야기, 맛있게 먹었다고 했던 거짓말, 그리고 준우 씨의 핸드폰으로 보았던 제 유튜브 영상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그저 눈물 흘리는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비밀은 그렇게 온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퇴원을 하던 날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지연이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짐가방을 묵묵히 받아 들었습니다. 평생 제 짐 한 번 들어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소파에 누워 TV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물을 떠다 제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하면 어느새 뒤에 와서 쌀이 담긴 밥솥을 들고 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서툴고 거친지 쌀이 다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영감, 쌀 한 번 안 씻어봤구먼.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서투른 참회였습니다. 딸 지연이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낡은 레시피 노트를 보물처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준우 씨가 복구해준 카메라와 영상들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엄마 엄마 잡채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 지연이는 제 유튜브 엄마표 잡채 편을 틀어놓고 서툰 칼질로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응, 간장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다. 설탕 조금, 참기름 고소하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영상을 보고 저는 냄새를 맡으며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그 기억을 이어주려는 딸이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연이가 만든 잡채 한 접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지만 제 손맛과는 조금 다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제 딸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잡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던 건데. 제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자 지연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응,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젠 내가 매일 엄마한테 해줄게. 저는 울고 있는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제 이름도 제 손맛도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집불통 우리 남편도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이도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